예, 반갑습니다. 예, 신종훈 변호사입니다. 더운 여름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부터 10회차 요건사실론 진행하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바로 5회차 기록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민사재판 실무를 했었는데 오히려 기출 해설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출 해설로 바꿨습니다. 교재만 마련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보강하고 휴강을 거의 안 하는데 요번에 도저히 빠뜨릴 수 없는 재판이 하나가 박혀가지고 연기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 13일 그거를 저희 토요일 오전으로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는 청구 취지, 그러니까 뭐 청구 취지 또는 주문을 쓰는 문제가 5개가 나갑니다. 아마 30분 정도 여러분들 빡빡하게 쓰시면 되는 문제가 나가고, 첫 번째가 아마 가압류, 압류 문제가 나갈 거고요. 2, 4, 그 다음 6일자는 토요일이니까 못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2, 4, 7, 그 다음 8, 10 요렇게 시험 5회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만 제출해가지고 한 거니까 반드시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1회차가 가압류, 압류 문제고, 4회차, 5회차가 사형이 취소고, 2회차가 상계고, 3회차는 기억이 안 나네요. 3회차 문제는 가서 문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록형, 기록형의 우리 점수 구조 가볍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기록형의 접근 방법, 접근 방법. 자, 우리 기록형 총 몇 점이죠? 175점이죠. 그러면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이 한 10점에서 한 15점, 그 다음 청구 취지가 모의고사 채점 기준표에는 뭐 50에서 한 60, 변신은 더 되는 것 같아요. 70까지도 가는 걸, 내부 자료 한번 제가 보니까 70점까지도 배점을 할애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청구 원인은 몇 점 정도 나오겠어요? 맥시멈 잡아봤자 110점인데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100점 안 될 것 같아요. 청구 원인은. 청구 원인은. 자, 민사기록은 배점이 어디서, 점수 차이가 어디서 결판 날 것 같은가?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에서 결판 나요. 제가 채점을 해봐도 청구 원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청구 취지가 맞잖아. 청구 취지가 맞으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답안지를 보게 돼. 원인 다 맞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청구 취지가 기록형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는 여러분들 뭐 예컨대 뭐 사례형의 답을 아는데 내가 청구 취지를 내가 제대로 좀 안 해가지고 예컨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데 말소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의 기재례나 형식 자체를 제대로 안 해서 감점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청구 취지가 몇 점? 60점 이상이고, 결국 고득점을 가르게 됩니다. 제가 기록 강의한 지 벌써 3년째 정도 되는데,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 점수를 주고 한번 확인을 해봐요. 점점 평균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110점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 105점, 올해는 보니까 한 100점 정도 수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이 눈치를 많이 챘습니다. 기록이 전략 과목이다. 전략 과목이라는 걸 눈치를 많이 챘고, 100점 정도 점수면은,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그 다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제일 적절한 점수대가 100점에서 한 105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청구 취지하고 요건 사실 기재례만 제대로 딱 장악하면 100점까지는 나옵니다. 예. 정말 100점까지는 나와요. 뭐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를 정확히 장악하신다. 그러면 이제 고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뭐만 장악해도 100점은 나온다. 요것만 장악해도 100점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5회차 정도 진행할 건데 15회차 동안 여러분 전형적인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기재례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청구 취지를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답이 없어. 한 글자 틀려도 감점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는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딱 일주일 지나면 까먹습니다. 딱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그 다음에 이 청구 취지의 문제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돼. 순서대로. 그러니까 정말 외우기가 힘들고 까다롭죠. 그래서 자, 이 민사기록은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양은 많지는 않은데 이 청구 취지를 한번 여러분 수업을 듣고 정확히 암기해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수업 마치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청구 취지 꼭꼭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시험 치실 때도 마찬가지. 청구 원인에 공들이는 거는 별로 득점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자, 우리 청구 원인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전형계약 요건 사실, 그 다음 계약의 이행 정도, 그 다음에 원고 청구의 결론, 뭐 인도하라, 뭐 철거하라, 뭐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상 항변 및 반박이죠. 여기에는 판례가 꼭 들어갑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배점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략하게, 오히려 이걸 간략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결론만 맞으면 돼요. 이건 진짜 결론만 맞으면 되고, 어디에 신경 쓰셔야 된다? 요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항상 답안 쓰실 때는 요거 위주로 쓰시고. 자, 그 다음 뭐 이제 민사기록 문제 요즘 이제 점점 양이 많아지죠. 기록 페이지 수로만 따져도 뭐 45페이지에서 한 50페이지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청구 원인부터 씁니까? 청구 취지부터 씁니까? 간지가 아니라면 청구 취지 쓰고 원인 쓰면 되죠. 싹 40분 만에 40분 만에 메모를 마치고 결론을 내고 청구 취지를 청구 취지를 가볍게 약술한 뒤에 답안지에 당사자 쓰고 청구 취지 딱 쓰고 원인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한 5분 남으면 검토하면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청구 원인부터 쓰는 거예요. 청구 원인을 써야 답이 나오죠.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물 건너간 거야. 기록형에서 시간 끄는 이유는 기록을 못 봐서가 아니고 답을 몰라서지. 답을 몰라서요. 그러면 답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때? 밟고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끝을 봐줘야 되니까. 그게 대부분 청구 원인부터 쓰시게 되면은 청구 취지가 거의 통백이 나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리고 생각보다 청구 취지 쓰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청구 취지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청구 취지 싹 써놨는데 보면은, 이 동시형이 또 원고에 빠져있고, 많거든. 그런 거 다 감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구 취지부터 쓸 게 아니라면 원인 하나, 취지 하나, 원인 하나, 취지 하나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 되도록이면 청구 취지부터 쓰는 걸로 습관을 조금 한번 바꿔보시죠. 취지부터. 원인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감점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감점이 많지 않습니다. 채점을 하면 예컨대 청구 원인의 10점이고, 그러니까 한 피고에 대해서 청구 원인이 10점이고, 청구 취지가 8점이라고 이제 한 7점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청구 취지는 빡제첨을 합니다. 빡제첨을 하기 때문에 정말 모범 답안 그대로 청구 취지가 쓰여 있으면 진짜 7점을 줘요. 감점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청구 원인은 여러분 사례형 답안지의 채점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통배기은 빵점이겠지만 굉장히 잘 써도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점이 깔리고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청구 원인은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답안지를 채점을 해보면 사실관계를 너무너무 장황하게 쓰는 거예요. 예.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쓰다 보니까 요건사실을 못 써. 그리고 자기의 결론을 안 쓰는 거지. 예. 자기 결론을 안 써. 예. 그러실 필요 없고 청구원인 간략하게 쓰십시오. 시험 치고 나면은 욕 나오죠. 야, 이거 어떻게 2시간 40분 안에, 3시간 반이지. 3시간 반 안에 다 써야 되냐. 3시간 반 맞나? 3시간이지. 아니, 몇 시간, 우리야? 3시간이야. 3시간, 3시간이면 40분 메모하고 2시간 20분. 그거 써야 되는 거지. 예. 보면 3시간 동안 메모하고 답안지 다 쓸 때까지 어때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예쁘게 쓰기 시작하면 마지막을 못 써요. 진짜. 답안지 보면 1, 2피고는 정말 예쁘게 잘 써요. 예. 1, 2피고는 잘 쓰는데 뒤에 3, 4 가면 아예 안 쓰셨어. 예. 청구원인을 아예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 그 사례는 배점별로 시간 배분이 좀 쉬울 겁니다. 그렇죠? 예, 10점에 6분 정도가 나오죠. 예, 10점에 6분 딱 나오니까 시간 탁탁탁탁 끊어서 시간 관리하기가 좋은데 기록은 시간 관리를 여차하면 놓치는 수가 생겨요. 놓치는 수가 생기니까 시간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40분 안에 내가 답을 알든 모르든 메모를 끝내야 됩니다. 기록을 다 보시고 그 다음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그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1조부터 10조까지 형광펜을 꺼가면서 본다. 그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대부분 기록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은 특약사항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자,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40분 안에 끝을 내고 2시간 20분 동안 답안지를 쓰는 거죠. 답안지를 쓰는 건데 생각보다 청구 취지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형식적 기재사항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형식적 기재사항. 내가 뭐 피고를 한 명을 누락을 해서 그 피고에 대한 점수 1점이 깎인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날짜, 소송 대리, 그쵸? 그 다음 법원 기준, 요걸 안 써가지고 4, 5점씩 깎인다. 그건 상당히 안타깝죠. 기록은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록은 편차가 아주 큽니다. 표준 점수로 바꾸니까 정말 편차가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적표 확인한 거에는 130점대 후반까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30점대 후반이란 얘기는 저 밑에 가면 뭐야? 하위 0.0%는 몇 점이 나와? 35점 정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록 하나에만 몇 점 차이가 나? 100점 차. 그러면은 객관식으로 따지면 몇 문제죠? 몇 문제지? 40문제죠. 회복 불가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87점 평타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록 이 강의 듣고까지 이 강의까지 듣고 하면 90점 안 나오면 손목이 잘립니다. 손목이 잘립니다. 자, 그다음 기록에서 여러분 답을 맞추려고 너무 애를 쓰시면 결국 아는 문제도 틀립니다. 기록에 있어서 법리는 사례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판례들이 나와요. 굉장히 클리어한 판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이 판례를 묻는 것 같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답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모르는 판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그 고민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고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보통 민사 기록에서 출제되는 판례는 민법 민속 한정으로 보통 한 800개 정도에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800개 정도 한정시키고 그 다음 어려운 판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책을 볼 때 첫째 시간에 당사자하고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요건 사실 나눠서 하는데 청구 취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있는 800개의 판례는 사실관계까지도 여러분들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 문제는 요즘 뭐 민법 사례, 민사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판례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장악하지 않고는 답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장악하시고. 자. 인트로 요 정도만 하시고요. 제가 매년 원인무효로 시작했는데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컴플레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인트로 조금 하고 그래도 원인무효는 해야죠. 원인무효는 해야죠. 자, 우리 민사기록형 자 모의고사에는 우리 청구 취지 보통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보통 아마 5개에서 아마 6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5개, 6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 검언 청구가 보통 몇 개 나오죠? 검언 청구 2개는 나옵니다. 검언 청구가 기본 2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말소 청구 그 다음 인도 인도 부당이득 그러니까 사용이익에 반한 청구죠. 뭐 여기에 철거 뭐 태거가 병합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건 뭐 2번에 1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 형성해서 검언 청구 거의 2개는 나오죠. 자, 그 다음 절대 빠지지 않는 청구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대위소송이죠. 대위소송입니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5번까지는 거의 안 빠져. 그러면은 출제되는 쟁점의 반은 알고 들어가죠. 반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검언 청구는 어때요? 이자 기산점, 이자율, 요걸로 항상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 말소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주문의 형식, 그러니까 청구 취지의 형식, 요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자, 이게 원인무효의 법리죠. 인도 부당이 대부분. 자, 그 다음 우리 가압류하고 가처분만 가볍게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가압류 가처분을 모르고는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죠. 자, 다 보존 청구는 맞아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자, 가압류는 피보존 채권이 무엇인가?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은 무엇인가? 내가 이 친구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말에는 그 전제 사실이 뭐가 깔려 있나?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 예, 금전 채권. 반드시 금전 채권.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예, 이 청구권이 특정물 채권입니다. 반드시 특정물 채권이에요. 뭐 이전 등기, 네, 말소 등기, 뭐 인도 청구, 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집행했다는 말에는 뭐가 깔려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물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물, 반드시 특정물이에요. 그래서 금전채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인 거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자, 우리 민법 교과서에는 그거 있죠.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라든지, 예,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으로서 적극적으로 권리 관계를 창설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청구권이 금전 채권 또는 특정물 채권 다 상관없습니다. 예.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보존의 필요성만 인정이 돼요. 자, 보존의 필요성 이것만 인정이 되면 되는데 이거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 단 뭐는 신경 쓰셔라? 예. 이거 두 개는 반드시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할 때 그냥 가압류가 됐다는 얘기는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 예,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 자, 가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은 뭔가? 가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은 뭔가? 신청하고 결정만 되면 되나? 집행이 돼야 되겠죠. 집행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친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고, 이 친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은 어떻게? 법원에다가 신청하면은 집행이 어떻게 될까?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들어가서 공시가 돼야 되겠죠. 미등기면 어떻게 될까? 안 되는 것이요. 미등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등기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존 처분을 위해서 대의에 의한 보존 등기를 인정해 주고 있죠. 예. 자, 이렇게 가압류하고 가처분 같은 이 보존 처분은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이 있어야 된다. 집행이 완료돼요. 예. 그래서 이런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요건 사실에는 채권자가 무연무토록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그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 기입 등기가 언제 마쳐졌습니다라고 요건 사실 이렇게 기재가 돼요. 예, 기입 등기가 마쳐졌다는 말이 뭐다? 집행되었습니다. 예. 자, 뭐 또 뒤에 이제 뭐 전부 명령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자. 네, 요 세 개로 나뉘게 되겠죠. 예. 자동차하고 선박은 어디 갔습니까? 예, 그건 부동산에 준합니다. 예. 자, 부동산은 집행이 뭐로 되죠? 예, 등기죠. 가압류의 기입 등기죠. 예. 동사는 현실적으로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관에게 점유 이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채권은 채권 가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은 제3채무자 송달입니다. 제3채무자 송달이에요. 채무자 송달이 아니고 제3채무자 송달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그 가압류는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하고, 자, 우리 원인무효 10분만 하시죠. 제가 왜 원인무효를 강조하냐 하면, 우리 민법, 특히 민사기록 문제 있죠. 민사기록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물건이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문제를 기본 틀로 해서
채권 문제의 쟁점을 다닥다닥다닥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권법의 법리가 어느 정도 좀 장악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 다음 물권법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원인무효 말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무효 말소는 어떤 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결론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인론, 무인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건 안 되지. 예. 유인론, 무인론 잊어버리시고요.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제가 사실관계를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좀 간략하게 해서 자, 갑 소유의 X 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다.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말은 갑은 계약의 체결 행위를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이 채권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지? 채권 행위 무효가 되죠. 뭐 어떻게든 서류를 마련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이 등기를 마친 물권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무효지. 우리 현행법상 판례는 철저한 유인론이죠. 그래서 채권행위 무효면 물권행위 무효입니다. 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문제 발생할 수 있겠지. 뭐 위조했는데 상속을 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매도를 했어요. 이전 등기. 자, 채권행위 효율은 어떻게 되지? 무효? 무효인가? 유효. 물권은 무효. 왜 채권이 유효지? 매매 목적물은 매도인의 소유일 필요가 없습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서 병한테 이전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부동산을 이 친구한테 팔고 이 친구는 바로 전매를 했어요. 바로 전매했는데 현재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고 팔고 중도금까지 팔고 중도금까지 받고 이 친구가 다시 이 친구한테 전매를 했어. 그럼 이 전매 매매 계약이 무효인가? 아니지, 아닌 거야. 채권의 유효인 거야. 이 친구는 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다시 이전 등기 해주면 그대로 유효하게 되죠. 자, 그다음 물건은 어떻게 되죠? 물건은 권리가 없죠. 등기를 마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보통 요거를 뭐라 그러죠? 채권 행위 무효죠. 그래서 원인 무효라고 그러죠. 원인 무효라고. 이 원인 무효가 등기 원인 무효예요. 등기 원인 무효. 원인 무효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위조고요. 그 외에는 판례가 뭐 아주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뭐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 경우에도 그 다음 뭐 강행법규 위반, 한 채권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이 또 전부 다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채권은 유효고 물권은 무효인데 요걸 보통 강학상 뭐라 그러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이 양자 간의 차이는 자, 등기를 만약에 갑이 을병 상대로 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해가지고 전부 다 말소를 시켰어요. 다시 소유권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면 병은 을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전을 못 해줬죠.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죠.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전제는 채권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무효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돌려주고 갈 게 있어요, 없어? 없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서 해결을 하나 당해 사안에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는 없겠죠. 갑을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쳐지고 현재 병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소유권자가 누구죠? 갑이죠. 예,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예, 여러분 이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전이 등기가 쭉쭉쭉쭉 넘어갔는데 등기 원인이 없다. 그러면은 소유권자가 누구다. 예, 누구다라는 거 확정을 하고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자, 그 다음 갑이 을병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때 누구한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나? 을은 갑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겠죠.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자기가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청구,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을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갑이 병에게 청구하면서 을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얘기는 대의소송이라는 얘기거든. 대의소송이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예전에 한번 받았어요. 갑 이쪽에 등기가 있고 매도 했고 그러면 자 병의 입장에서는 이 소위등 그쵸? 예.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위등이 있고 여기도 뭐 소위등 있죠. 이 소위등 보존을 위해서 이 소위등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면 되죠. 그게 말소 청구를 하는데 청구 원인하고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썼냐 하면 병은 을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그러면서 야 그럼 청구 원인은 뭐로 썼냐? 그러니까 이 말소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 이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쓴 거야. 말소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어때? 지금 이 친구의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말소등기 청구권 있죠? 이 말소등기 청구권 있나? 없을 것 같지? 그럼 없으면 왜 없냐? 없으면 왜 없어? 응? 말소등기 청구권, 응? 이 원인 무효잖아. 네, 원인 무효인데 말소등기 청구권이 없죠. 말소등기 청구권의 요건 사실은 원고가 소유권자인 사실이어야 됩니다. 소유권을 증명해 줘야 돼요. 물론 을병 사이에 이전 등기가 무효이긴 하지만 을은 소유권자임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피대위 채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죠? 원고는 직접 자기의 권리로서 각각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네.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소유등 피보전에 이 말소등기 청구권 대위 행사하는 거하고 사안이 다르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하고 사안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사실관계 그대로 갔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야 되나? 말소 방법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해야 되죠. 이번에 나왔죠. 가처분으로 나왔죠. 자, 어떤 등기에 대한 승낙인가? 이 등기에 대한 승낙인가? 이 등기에 대한 승낙인가? 요 등기, 요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처분은 이 등기의 기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한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가압류 등기 또 가처분 그다음 압류 그다음 강제경매 개시 임의경매 개시죠. 이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가 아닙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직권 등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직권 등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또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그 다음 병이 Y 건물 신축해서
매번 나오는 거죠. 예, 정한테 예, 건물 임대. 예,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 다음 이 정은 예, 유치권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당연히 대항력 당연히 갖고 있지. 예, 문제가 당연히 그런 거니까. 자, 갑은 병한테 자 말소등기 청구 외에 건물 신축했으니까 어떤 청구할 수 있겠나? 토지인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 건물 철거. 건물 철거는 누구 상대로 해야 되나? 건물의 점유자인가 건물의 처분권자인가? 건물의 처분권자죠. 그러니까 반드시 병 상대로 철거 청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누락 많이 하시는 것도 뭐 있죠? 땅을 썼으면 돈을 내야죠. 부당이득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산점이 어디야? 종기야 뭐 인도 완료일까지겠죠. 예.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건물이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건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그 다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대부분 기록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각 시점마다 부당이득 액수도 다르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 예. 언제입니까? 자, 병은 선인가 악인가? 선이죠. 선이 점유자죠. 그럼 언제부터?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소재기 시점부터 악이 간주돼서 이때부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악의 점유자라면 어떻게 되죠? 점유 사용이 시작된 시점부터니까 이때는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로 볼 여지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토지인도 건물 철거 얘 상대로 뭐 해줘야 되나? 얘 상대로 하는 게 퇴거 청구입니다. 건물의 철거 집행을 위해서 방해 배제권의 행사로 하는 게 퇴거 청구예요. 그 다음 철거되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나 철거되는 주택에 관한 대항력으로는 토지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기본적으로 건물의 대항력은 그 주택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지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 뭐 기초 중에 기초적인 거. 자, 이게 민사 기록에서 거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철거 나오면 다 이거야. 철거 나오면 남의 땅에 건물 세운 거야. 남의 땅에 건물 세운 거. 그 외에 있겠나? 없어. 원인 모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법리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최신 판례를 하나씩 넣으면서, 그렇게 문제를 내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확고한 보관은 갖고 가야 되겠지. 이 건물은 깨야 된다.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은 잘 모르겠는데, 부당이득은 느낌 따라 그날 점유 개시일부터 하든지 아니면 소재기일자부터 하든지. 그래 여러분들 자 이거 만약에 철거나 인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청구 취지 두 개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대신에 부당이득의 기산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는데 그거는 감점을 적게 당합니다. 자 부당이득 같은 경우 자 이 페이지 무엇이냐 하면 21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재를 한번 보시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5월 1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거는 배점이 없습니다. 채점을 하게 되면 배점이 없어요. 그럼 배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기, 그렇죠? 시기, 그 다음 종기, 그 다음 부당이득의 액수입니다. 이 부당이득의 액수 가지고도 함정을 당연히 파겠죠. 당연히 파겠죠. 임대차 보증금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당연히 함정을 파죠.
그 다음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요것도 배점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시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비벼서 넣어야 돼. 비벼서 넣어야 돼. 물론 여기서 감점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취지 자체를 통째로 못 쓰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답안지 채점해 보면 이 정말 단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시기를 빼먹는다든지 종기를 빼먹는 경우에 그 답안지를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되나? 비문이지. 예, 문장 자체가 완전히 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엄청난 감점 당하게 됩니다. 자, 돌아오셔서 자, 이제 2페이지 당사자 시작할게요. 이제 학생한테 한번 얘기 들었는데 강의가 해가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첫 해만 해도 약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점점 약을 안 팔고 있다고. 양이 많아지니까 회차는 그대로고. 예. 그러니까 약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점점 점잖아지고 있죠. 예. 자, 당사자 지위의 표시 한번 보시죠. 자, 원고 1 김상기, 2 박채근이라고 돼 있죠. 자, 원고 앞에 1번, 2번에다 동그라미 하시죠. 원고가 수인 나오면 번호를 당연히 적어줘야죠. 근데 번호 안 적는 답안지가 또 많아요. 특히 피고 1, 2, 3, 4, 5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앞에 번호를 빼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또 감점 당해. 채점 표현 없어요. 채점 표현 없는데 그런 답안지가 좀 있으면 교수들끼리 모입니다. 이거 번호 안 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0.2점 감점. 예,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예. 자, 피고 1, 2연섭 2 장세진인데, 자, 피고 앞에 반드시 번호 붙이십시오. 예, 번호 많이 빼놓습니다. 그 다음 반소입니다. 반소는, 법전형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어요. 법전형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는데, 자, 반소에서는, 자, 원고 가로 열고 반소 피고, 피고 가로 열고 반소 원고. 예. 자, 청구 취지 모두에 원고 가로 열고 반소 피고, 피고 가로 열고 반소 원고가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주 1번 반소 청구 취지 기재를 한번 보시죠. 원고 반소 피고는 피고 반소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가 동시에 피고 반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 청구 취지 안에 다 쓰셔야 됩니다. 항소는 안 나오니까. 예. 원고 항소인, 예, 피고 피항소인. 그 다음, 자, 제3자의 법정 소송 담당 한번 보시죠. 1. 원고 회생 채무자 대경수산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상기. 예. 자, 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른바 이 통합도산법에는 회생 관리인하고 파산 관제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이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표시하실 때 지금 채무자는 누구죠? 대경수산 주식회사라는 법인이죠. 예, 법인이 당사자이긴 한데 이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관리인이 누가 들어가야 된다? 관리인 김상기가 당사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뭐 시험에는 나올 만한 건이 나올 게 아닌데 제가 왜 이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은 아마 파산 사건을 한두 개쯤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파산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맡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당사자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지금과 같이. 파산 관제인이나 회생 관리인을 당사자로 써야 돼요. 그리고 파산하고 회생은 실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한 달. 2달, 3달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장을 잘못 써가지고 뭐 예컨대 뭐 신고서나 이런 걸 잘못 썼어요. 잘못 써서 접수를 했는데 피고가 친절하게 잘못 썼다고 얘기해 줄까? 절대 얘기 안 해줘. 그냥 실권 되는 거야. 당사자 잘못 쓰면. 예. 각하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회복 불능이에요. 다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의뢰인이 찾아와서 사무실을 뒤집어 놓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회생 관리자 당사자 적격이 아예 이전되는 걸로 명문에 규정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유엔 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 이렇게 표시한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당사자의 성명, 그 다음 명칭의 표시. 첫째, 둘째 한번 보시죠. 원고 김상기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그 다음 가로 닫죠. 요즘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단순 금전 청구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등기 등록과 같은 경우에 등기 등록과 관련한 청구에는 집행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되나? 답안지는 우리 전부 병합 청구잖아요, 그렇죠? 금전 청구하고 전부 다 들어가니까. 제가 본 답안지 중에는 그러니까 법전협 해설지 답안 중에는 금전 청구 옆에는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그 다음 등기 청구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쓴 모범 답안도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다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변시에 이걸 아마 지시사항이 나오면 지시사항에 그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시사항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고 두 번째 주식회사 랜드마크. 실수 잘 하시는 게 주식회사 랜드마크하고 랜드마크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 거하고 뒤에 붙는 거하고 달라요. 등기부 등본 떼 보시면 다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원고 서울특별시. 당사자일 때는 특별시, 직할시, 자치시를 기재해 줍니다. 그런데 주소를 기재할 때는 특별시라는 말을 뺍니다. 그래서 각주 4번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국가 당사자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지자체는 안 나온 것 같고 대한민국이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소를 안 씁니다. 주소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주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맨 아래 평산신시, 뭐 재정공파, 종중. 종중은 당사자 능력이 있죠. 그래서 종중 자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각주 5번.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도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비법인 사단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대표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사자 적격이 잘못된 것이라서 어떻게 부적법 각하가 나오게 됩니다. 각하. 자, 평산신시 재정공파 종중 대표자 누구 옆에 이렇게 딱 이름을 적어 놓는 거야. 밑에 적는 게 아니고 옆에 적어놔. 그러면 당사자가 종중인지 대표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 법원이 보기에는 누구를 해석할까? 대표자가 당사자로 해석을 한 거예요. 대표자가. 기재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대표자가 당사자로 기재가 돼 있고 청구원인을 읽어보니까 종중의 권리에 관한 분쟁이었다. 그러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 돼서 이건 각하가 나옵니다. 각하다. 자, 각주 3번의 밑에서 두 번째 판례가 인정하는 비법인 사단으로는 종중, 문중, 사찰. 사찰 여러분 혹시 객관식과 관련해서 사찰은 이게 등록된 사찰 같은 경우는 비법인 재단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법인 재단은 비법인 사단의 법리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재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교회, 신도회,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분여회, 뭐 설립 중에 회사. 그 다음 비법인 사단의 요건, 이건 뭐 잘 아시죠? 줄 건 거 규약 있어야 되고 대표자 있어야 되고 가입할 때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어야 하고, 그 다음 주요 사항 확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류죠. 총류가 됩니다. 총류물에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필수적 공동인가? 통상의 공동인가? 관리 및 처분 행위 관련한 거. 필공이죠. 예. 당사자 모두가 그러니까 종원 그러니까 사원 전부가 당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종중 자체가 당사자가 돼야 되죠. 보존행위는 어떻나? 보존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행위도 종중 자체의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사원 전부가 당사자가 돼야 되지. 보존행위라고 해서 사원 중에 1인이 보존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만 한번 봅시다. 김상기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주소가 들어가 있죠. 자,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따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각주 6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인 경우에는 특정과 송달에 문제가 없으므로 도를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김포시, 일산시, 일산은 구야. 일산은 시가 아니죠. 그 다음 분당은 어때? 분당이 무슨 시인가? 성남시죠.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그 앞에 경기를 붙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서울시 안 씁니다. 그냥 서울입니다. 그 다음 부산시 안 쓰고 부산, 대구, 대전 다 마찬가지. 그래서 특별시하고 자치시, 직하시 같은 경우는 시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서울, 부산. 요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피고 박책은 690411-1200315 가로 닫고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길 55 가로 열고 논현동 가로 닫고 그 다음 송달 장소 이렇게 되죠. 송달 장소 현관펜 쓰시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런 함정을 판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주소지에 피고가 주소지에 현재 현존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 있는 경우 예컨대 아파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주소지를 기재하고 그 사람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현재 있는 그 장소, 이른바 송달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송달 장소를 변기해 줘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형식적 기재 상황에서 팔 수 있는 함정이에요. 보통 여기 한 1점 정도, 1점, 1.5점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뭐 1.5점 정도는 그냥 뭐 안 받고 말지. 안 받고 말지. 자, 우리 4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죠. 또한 줄근 부분 있죠.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 민사사건 판결서에는 판결서 작성 기준입니다. 그리고 판결서의 작성 기준이 소장의 작성 기준으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판결서에는 당사자 등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 주소를 기재하되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나 공유물 분할 판결서에만 종전처럼 당사자 등의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는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에 따르고 그게 없으면 웬만하면 다 쓰시라. 실무 나가시면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쓰셔야지 집행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집행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 뭐 아주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예컨대 뭐 김정철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데 김정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주소지라고 해가지고 이력서에 들어있는 주소지를 해가지고 소를 넣었어. 없어. 그러면은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 초본 발부받으려면은 주소를 정확하게 알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혹시 송달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기재 안 하면 뒤에 가면은 또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대리인 대표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만. 자, 김영서, 미성년자죠. 그 다음 주소 나옵니다. 그 다음 자, 형광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김상기, 모 김영애. 요게 이른바, 그 형식적 기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될 만한 거.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김상기, 모 김영애. 주로 어떤 소송에서 주로 많이 발생할까? 교통사고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거, 주식에서 랜드마크. 그 다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가로 닫고 대표이사 김남기. 그 대표이사 김남기의 형광펜 하시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러니까 이른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데 그냥 편하게 제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게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대로의 직함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뭐 은행장, 뭐 대표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 기재대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기록 안에 있으면 대표이사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 6회에 나왔죠.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쓰셔야 되겠죠. 당연한 거. 별거 없고 뭐 우리 그 기재래 그 4페이지 메뉴에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 세 번째 거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되지. 자, 그 다음, 자, 소송 당사자, 6페이지, 계약 당사자 및 소송 당사자의 확정 한번 보시죠.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 김정철이 신정훈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등을 전부 위조했어. 전부 위조해가지고 호구 정현석한테 신정훈 명의 땅을 팔아먹었다. 내가 땅이 있어. 내 땅이 있고 저 땅에 놀고 있다는 걸 김정철이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는 신정훈의 뭐는 알아야 됩니까? 최소한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주소하고. 그래가지고 신분증 위조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철이가 신정훈인 척 하면서 정현석한테 팔은 거죠. 자, 팔면 자, 등기는 이름 어떻게 되죠? 이전 되겠지. 등기 넘어갑니다. 등기 이전 되고 그 다음 매매 계약서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죠? 당사자가 신정훈과 정현석으로 되어 있겠죠. 행위는 누가 했나? 김정철이 했겠지. 당사자는 누구야?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당사자가 김정철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겠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고 그러면 정현석은 누구한테? 김정철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여지가 있겠지. 근데 신정훈이 당사자라면 계약은 신정훈이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무효겠죠. 그대로 무효고 그 다음 김정철은 정현석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 다음 신정훈은 정현석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매매대금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계약의 효력의 문제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계약은 신정훈하고 정현석 사이에 체결되어 있지만 몇 명이 들어가 있죠?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표현 대리 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표현 대리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계약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출제도 됐고, 판례는 첫째,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합의가 제대로 누가 누굴 당사자로 합의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상대방이 누구로 알았을까, 누구로 알았을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정현석의 입장에서는 누구로 알았을까? 신용훈이 당사자로 알았다가 본 거예요. 신용훈이 당사자로 알았다가 보기 때문에 성명 모용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가 당사자가 된다?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게 판례의 주류의 태도입니다.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데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근거는 자연적 해석에 근거한 경우도 있고 규범적 해석에 근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행위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이게 최신 판례인데 출근 부분 한번 보시죠. 2번. 행위자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이게 핵심이죠. 당해 사안이 이겁니다. 행위자가 당사자인지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따라 행위자를 당사자로 본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3번 명의자를 당사자로 본 경우, 요게 이 사안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당사자다? 명의자가 당사자. 명의자가 당사자고 명의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행위 의사 효과 없사가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 다음 김정철하고 정현석 사이에는 계약 행위 자체가 아예 없다. 불법 행위만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 당사자의 확정 문제. 소송 당사자는 뭐 표시설, 의사설, 뭐 행위설 뭐 이렇게 있긴 하죠. 자, 그 다음 우리 청구 취지 한번 들어갑시다. 자, 금원의 지급 청구. 우리 10분만 쉬시죠. 표정들이 많이 안 좋네. 10분만 쉬고.